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 상황을 좀 고려했고 지금은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며 사면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과거에는 국민 공감과 본인의 반성을 얘기한 바 있는데 이 상황이, 이 전제 조건이 좀 변한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사면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사면은 적절했는가? 두 번째, 사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구속시킨 사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남은 MB는 어떨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겁니까? 네, 뉴스설계도 사면 얘기를 좀 더 해볼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가석방도 오늘 결정이 됐죠. 네.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2021년 정치권에서 이슈가 많았지만 경제 시장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자, 올 한 해 경제를 좀 되짚어보고 2022년 경제는 어떨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간에 사실 동아일보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면이 될 거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두 분 혹시 크리스마스 사면 예상을 했었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집권 여당에서 이번 사면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면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전격적이니까 예상을 못했죠. 뭐. 지난번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렸을 때만 해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보니까 했더라고요, 검토를. 네, 그리고 어젯밤에 살짝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 오늘 사면이 나올 거다. 근데 설마 했지만 뭐 결국엔 이렇게 됐고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이 어제 확정됐다고 보도가 사전에 알려졌잖아요. 예. 사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박근혜 사면의 밑밥 깔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려로 규정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 사면의 적절성, 또 사면 관련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결정에 중요한 결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박근혜 사면입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특별 사면, 본인에게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우려로 어젯밤에 우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적절치 않죠. 사실은 그동안의 사면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없다.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또 재벌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거래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중범죄자입니다. 5대 범죄는 뇌물, 횡령 등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갔었죠. 네, 거기에 정확히 해당이 되는데 스스로 이제 이 내걸었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대선 앞두고서 정치적 사면을 하는 건 이 정부가 내세웠던 촛불 정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이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이 사실상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적청산의 다름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예. 좀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면을 어떻게 봐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바라볼까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은 전직 대통령 2명이 22년, 17년 뭐 이런 형을 받아서 뭐 87세에 나올 것이다, 뭐 90세가 돼야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가 통합을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수조 원대의 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그 사건, 혹은 예. 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았다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런 관련자들이 대부분 뭐 크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활개를 치고 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 2명이 과연 그런 정도의 형량을 살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그리고 그것이 그 전직 대통령 2명을 그렇게 그 몇십 년 동안 감옥에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 앞에는 아무도 그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법 앞에서 다 평등해야 되죠. 제가 바라기에는 부디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했듯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많은 그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엄정한 법의 잣대가 예.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면을 해놓으면 저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용두사미일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권으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제도이긴 하나 저는 사면에도 어떤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어도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나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에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요건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국민의 공감대와 본인의 반성을 얘기를 한 바 있죠. 근데 그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얘기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사면을 하는 건 결국엔 75일 남은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여기에 투영시켜서 계산한 결과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고요. 대선용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선용이 아니고선 홍준표 설명이 의원이 되지 얘기한 않습니다. 대로 야권 분열, 야권 갈라치기를 위한 거다라고. 뭐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TK에서 일정하게는 이제 대선의 표심을 가져오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거고, 그리고 문 대통령 퇴임 뒤의 안전이라는 그런 어떤 요소도 고려가 됐을 거고, 저는 뭐 어떤 면에서든 원칙도 명분도 없는 그런 사면을 진행했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쳐왔는데 사실상 적폐청산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적폐를 이렇게 그 용두사미격으로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갑자기 하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역사 해석에 대한 논란만 불거져서 지금 양당 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훗날 이 사면이 가져올 그런 역사적 후과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친숙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TV로 자주 봤고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4년 9개월 가 있으면 내가 알기엔 되게 높은 분이었고 힘 있는 분인데 감옥에 오래 가 있으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또 달리 보면 예전에 있었던 대마불사 같은 느낌. 높은 분 있는 분이 건강이 나쁘면 풀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애매한 뭔가 부분이 엄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건강 나쁘면 다 사면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뇌물과 여러 가지에서 징역 22년이 났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이라든가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가 예. 사실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 당시의 수사가 정치적인 그런 의도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뭐 재판까지 내려진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죠. 예,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과, 보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분 사과하시지 않으셨어요.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명백하게 9억 원이라는 그런 뇌물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을 내릴 때 진보 보수 대법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부분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그걸 뒤집으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뭐 자기 잘못했다고 안 하고. 보상, 그때 8억 8,300만 원인가에 대해서 그 무슨 뭐 추징금 내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 그거 안 냈거든요. 예. 그거 안 냈고, 그다음에 뭐 공감대, 그럼 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공감대, 사면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아까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태가 국민 통합에 상당히 저해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불행한 사태긴 하죠. 네,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배경이 됐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그것이 과연 좀 과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테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근데 이번 사면은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면서 한명숙 총리와 이석기 그 전 통진당 의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슬쩍 이렇게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뭐가 좀 이상하다. 예. 일단 뭐 전제 조건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 그리고 본인의 반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최근에 책을 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보도에 나왔었는데요. 책 서문에 나온 얘기,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고, 이미 탄핵과 구속 수감 때부터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은 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박근혜 씨가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병원에서 직접 구술을 하고 이 구술을 유영하 변호사가 적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면 뉴스를 듣고 크게 뭐 동요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메시지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다. 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언젠가 하겠다. 지지자들에 대한 인사도 사실 표현을 했습니다. 없고요. 그러니까 앞서 하셨던 말씀 중에 조금 정정할 게 있는데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이 아니고요. 가석방입니다.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현재 법 체제 하에서 가능한 가석방을 한 거고,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몸이 아프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가질 거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형집행정지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근데 형집행정지 본인이 신청도 안 했지만 그건 검토의 대상도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은 그 죄를 그야말로 사해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150억의 그 추징 벌금도 안 내도록 됐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명숙 그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죠. 한명숙 전 총리도 자기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예. 여권 전체가 그걸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 특사가 무슨 1+1입니까? 박근혜 뭐 한명숙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하게. 이석기원까지면 1+2.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이게 예. 정치적 사면이라고밖에 그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사면을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없긴 한데 역시. 아니, 그건 당장에 예. 표가 안 되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아,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할 예. 테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정치적 사면이라는 건 사실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옛날에 왕정 시대 왕이 이제 그 죄인들을 뭐 구해주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대통령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어져 왔던 건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에서는 그걸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일단 독특하긴 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켰던 당시 윤석열 특검의 수사팀장이 지금은 박근혜 씨가 몸담았던 정당의 대선 후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따져볼 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시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3월 9일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 3월 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하면은 뭐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전에 한다든가 보름 전에 한다는 거는 무슨 계기가 없으니까 3.1절 하나 남아있는데 3.1절이면 3월 9일 날 대선하기 9일 며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예. 별 의미가 없는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나름대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면이 되려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 한다고 얘기했던 게 다 연막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에서 얘기했던 게 그렇게 연막을 피우다가 전격적으로 사면을 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혀 정보가 없었을 테니까 예.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건 분명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거기다가 이제 뭐 한명숙이나 이석기 씨 뭐 이런 분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까지 얻어내면서 그러니까 뭐 속된 얘기로 일타 무슨 매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타격도 입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뭐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일단 이제 이번 사면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물론 특사가 정치적인 결정이지만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국민들이 과거에 최근에 이 사면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어떻게 봤는지 여론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채널A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면 의견에서 보면 43.7%가 사면에 반대했고요. 오차범위 내지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한국갤럽도 그보다 앞서 11월 초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역시 사면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48%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애초에 사면의 조건으로 얘기했던 국민적 공감대도 물론 약 20여일 전 조사긴 하지만 한 달 정도 전 조사긴 하지만 없다. 현재로서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였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면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 말 그대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말이 바뀐 게 너무나 많은 사안에서 너무나 여러 번이어서 저 말도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없다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거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또 박근혜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여당의 후보가 돼서 과거와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면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 잘못된 사면이라는 얘기는 해야 맞는 거죠.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그 이재명 후보 또한 표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후보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고요. 지난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올 연초에 총리 자격으로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매를 맞고 곤욕을 치렀어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닐까.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요? 하고 허허 웃었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걸 10분 활용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차별성을 특히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 이제 그랬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의 뭐 어정쩡하고 모호한 아니 찬반을 따지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건 어쨌든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때그때의 실리보다 이 대의 명분이 일관성 있고 원칙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찬반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낙연 후보가 그거 청와대하고 상의 없이 그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면 같은 그런 엄청난 얘기를 그냥 청와대가 상의 안 하고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청와대가 발을 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공중에 떠버리고 혼자 그 문매를 다 맞은 거예요. 사실 처음 사면 얘기 꺼냈다가 이른바 친문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나오자 청와대가 발을 뺐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가 뭐 박 의원도 저는 그 동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여권의 당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상의 안 하고 얘기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겁한 거죠. 작년에도 이미 사면 얘기가 논의가 됐었다. 청와대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됐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 취재 과정에서 몇몇 여권 고위 관계자한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그때는 틀리고 이번에는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바꾼 거고 입장을 바꾼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더니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결론이 어떤 뭐든지 그냥 결과가 정해졌으면 그건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수많은 정책들을 바꿨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사과를 했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어디까지 이 말도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면 안 돼라고 얘기했다가 뭐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좀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그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경우 분명한 지지자도 일부 있고요. 사실은 탄핵되기 직전에도 갤럽 조사에서 5%의 지지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5%는 그 상황에서도 지지를 한 바가 있었고 또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했다가 계속 뭐 교도소 방에 있는 거를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인간적이고 국민적인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규모와 상관없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최근 현대사 흐름이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는 정의를 보다 대마불사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흐름이 약간. 근데 그거랑은 약간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했던 본인의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결정을 저는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게다가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 7월에 가석방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가석방을 내렸단 말이죠. 전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동안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뇌를 드러냈다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혀 아니고 이런 일은 그 나의 재임 기간에 전혀 없을 거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쳤던 국민들의 한마디로 뒤통수를 치는 거는 저는 이 정권은 촛불 횡령 정권인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맞는데 예를 들면 형사사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 그 법적 정의 이것과 이 통치 행위로서의 그 국민 통합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분이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계속 이렇게 정치 보복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YS 만나서 바로 사면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 당선된 지 이틀 만에 전두환 노태우 그때 감옥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사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 주장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더구나 당사자가 제일 큰 피해자였잖아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계속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하곤 했죠. 전두환, 노태우 뭐 다 불렀었잖아요. 네. 다 불러서 같이 오찬을 해서 그 심지어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그 전두환 부부가 찾아가서 뭐 그 위로를 표시하고 이희호 여사를 만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본인의 삶이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생뚱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생뚱맞은 거죠. 그동안은 계속 무슨 뭐 적폐고 뭐 이런 사람들 없애야 되고 뭐 촛불 정신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밀어내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도 뭐 사면 없습니다라고 계속 언론에는 흘렸다가 그다음에 바꿔버리니까 이건 뭐지? 일단 뭐 민주당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의 저희 월요일 패널러는 전재수 의원이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고뇌찬 결단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 상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또 민주당 입장 또 자세히 들어보고요.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면 특별 사면이 적절하다는 의견, 오땡땡님께서는 무기징역 받은 전두환도 금방 나왔다. 4년 9개월이면 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류땡땡님, 성탄전 선물이 아닌 폭탄이다. 촛불로 이뤄낸 결과가 이건가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면이 적절했느냐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정치적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 이거 간단하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제일 머리가 복잡할 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매우 외환이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당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예, 윤석열 후보가 오늘 사면 반응을 보였는데요. 복당,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강이 우선이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취지로 해서 약간 내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에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당시 현직일 때 강하게 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구속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씨가 풀려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저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부비트랩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은 계속 사면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 정권이 사면해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어쨌든 여전히 TK 민심은 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또 우리 공화당처럼 일관되게 탄핵은 예.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런 정치 세력도 작긴 하지만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제 언론에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숨 한 번 쉰다. 이러면 TK가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이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가뜩이나 지금 당한바퀴 상황으로 머리가 아픈데 예.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혹은 후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판을 좀 휘저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뭐 휘젓는다 그러나요? 예. 휘저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득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극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서로 만나서 뭐 악수하면서 뭐 잘해보라고 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쉽게 얘기하면 힘을 실어주면 힘을 실어주면서 축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거 완전히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숨을 쉰다고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지는 뭐 이거 뭐 거기에다 좀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적인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 예, 지금 이번에 발표를 뭐 나와서 이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문 대통령에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친박 쪽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영하 변호사 혼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대변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그 가족들이 쉽게 얘기하면 박지만 씨라든가 박근영 씨가 면회를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접견은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했었죠. 변호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박 쪽에 있는 얘기는 야, 유영하 변호사가 다 주변 사람들을 다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서 이 통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데 예.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4.15 총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뭐 박 전 대통령의 전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타이밍도 그렇고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선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던진 것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그때도 뭐 그 얘기를 둘러싸고 서로 뭐 딜이 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 소문이 막 오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지금 야권 쪽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거의 심신이 거의 번아웃된 상태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피폐해진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진짜로 제대로 된 생각이 제대로 잘 된 모르겠고. 소통이 되느냐. 근데 이것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과연 정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여전히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박빙일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5%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면 5% 박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박근혜 씨의 정치적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TK 지역이라든지 보수 유권자층 중에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때문에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뭐 단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과거에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정치에 굉장히 능했어요. 또 그런 메시지 정치를 언론이 10분 활용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얘기를 했는데
또 박근혜 씨한테도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세력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국민의힘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식의 기획을 사실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로 인해서 잃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지금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도층은 이 사면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그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유권자들이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한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확인할 도리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박으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야권 분열을 획책하면 결국 희대의 포퓰리스트이자 민주주의 파괴자인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단 야권 분열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정치적 그 무게 어느 정도로 볼지 김종혁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뭐 대통령을 한 분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예. 사실 이렇게 탈진한 상태일 텐데 이 조금 이렇게 건강을 좀 회복하고 나면 그 개인적인 감정 그것과 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뭐 윤석열 후보도 밉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더 밉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을 했던 그런 예. 공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과 판단력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본인이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제 야권 보수 정당에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죠. 일단 박근혜 씨 특사가 결정된 오늘 입원 중인 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자들이 박근혜 씨의 사면을 환영한다. 저렇게 쾌유기원 지금은 쾌유기원이라는 우리공화당입니다. 조원진 당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저렇게 뭐랄까요? 팜플렛 같은 걸 들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영향 시민단체 회원들도 병원 앞에서 사면을 환영한다라는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보수단체에서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보수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협박도 하고 테러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뭐 기소될 뭐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열렬한 또 지지자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쪽 바닥이. 예.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야권에 던져진 폭탄이다. 이런 비유도 하곤 하는데 앞서 메시지를 안 낼 것이다라고 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글쎄요 메시지를 안 낸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진위와는 다르게 메시지가 나오거나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아주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이제 보수 세력의 가장 극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로 흔쾌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이 있고 어쨌든 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휘둘렀던 인물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당사자가 윤석열이다라는 측면이 정치적으로 부각돼 봐야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별로 달가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을 때는 이제 이른바 대구경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밉지만 구속시켰지만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니까 지지한다라는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위 내부의 좌충우돌, 뭐 우당탕탕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또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어쨌든 그 야당 내부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도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뭐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이 좀 이해는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을지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원론적이고 정제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전에 했던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또 안 하겠어요, 뭐 또 안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거기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하겠다. 글쎄, 제가 뭐 박근혜 학을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이전에 박근혜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글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게 사실이죠. 예, 일단 계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가장 강한 지지층을 자임했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지 대표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좀 대보면 좋겠다. 아마 지지 안 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소통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소통 창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편지는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조원진 대표의 추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중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가라고 봤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보면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 조사는 이제 리서치가 11월 말께 한 건데요. 74%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지지층별로 하니까 통계 모수가 좀 줄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면의 의견이 높다라는 부분 이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그래픽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선대위의 내용 구성을 보면 이른바 비박계가 싹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장관본부장인 임태희 본부장도 이명박 청와대 시절 있었던 그 비박계고요. 대표적인 원희룡 정책총괄, 주호영 조직총괄, 권성동 종합지원총괄 다 비박계고요. 권영세 총괄 특보단장만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특히 권성동 종합지원총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탄핵 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대위 조직을 조금 옆에서 보면 역시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만 친박으로 분류됐었고 이준석 대표는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불렸지만 비박이었고요. 그다음에 전 총괄상황실장 역시 윤 후보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도 핵심 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선대위 전체가 비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세력 판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친박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당시에 탄핵 직전에 이른바 그 총선 때 20대 총선 때 진박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선 패배를 자초했잖아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은 상황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해서 과거에 그런 친박 세력이 부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친박이나 비박이나 어떤 이런 갈래를 따라서 당이 분열에 휩싸인다면 지금 뭐 대선 앞두고서 그거는 스스로 이제 망하는 걸 자처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이 당 내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과거에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한 당사자였다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뭐 선대위가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다고 예. 생각을 해요. 이미 MB계다 무슨 박근혜계다라는 것들은 이미 흘러간 물이 된 거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뭐 그런 게 고민인 것이지. 예. 뭐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물론 일부 어떤 몇몇 분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에 누가 다 장악했어, 뭐 우리를 뭐 완전히 물먹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분들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일부 근데 그 변수들 돌출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품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볼 텐데요. 다음 얘기는 이번 사면에서 소외된 분 얘기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더욱당이 어디다고요? 이미개가 어디가요? 새빨갛게 오지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나눌 얘기는 지금 이명박은 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사면에 배제되는 것은 일단 구속 기간이 좀 짧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박근혜 씨의 경우는 4년 9개월이 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인연이 좀 안 된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역시 전직 대통령 아까 얘기했는데 한 명은 좀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면, 한 명은 우리가 이제 직역하자면 당신은 좀 더 사세요라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자기적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면이 그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게 여기에도 저는 일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약간 그 죄질이랄까요?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본인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 이제 뇌물수수 횡령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고 형량이 짧은 것도 거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거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탄원하지 않았다. 얘기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 차이도 여기에는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도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쨌든 뭐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게 맞물리면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예고한 거나 다름없어요.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거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논리가 잘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좀 덜 살아서 그렇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반박을 하려면 그분은 80세가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1941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지금 우리 나이로 82세, 82살인데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친이계의 어떤 조혜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경우는 책도 쓰지 않았냐. 이명박 씨는 더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원래대로 주장한 대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같이 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 같이 사면해 주려고 나중에 이제 그 대선 직전에 같이 3.1절이나 뭐 이럴 때 두 사람 같이 사면하려고 한 사람 남겨놓고 한 사람 풀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거지. 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사면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잘 계산된 나름대로 그
플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구속 기간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해도 780일, 그러니까 2년 남짓이어서 4년 9개월 남짓인 박근혜 씨와는 좀 다르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무기징 처음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20년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2년 남짓하고 다 사면 됐었거든요. 그럼 뭐 그게 사실은 뭐 기간의 문제는 아니고 것이고 사면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는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지. 그거는 무슨 기간이 얼마 좀 더 됐으니까 더 할 수 있고 그건 형사 사법의 문제잖아요. 그건 사면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변명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with you.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And I hope this Christmas will be happy with you.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네, 노래가 참 감미롭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보면 더 좋다는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가석방 요건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특별 가석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자, 박근혜 사면은 이석기 물타기다. 자, 앞서 썰전 라이브에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관련 토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석기 전 의원도 가석방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사면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 유독 안철수 대표는 이석기 가석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만 하고 싶었는데 국민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박근혜 사면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사면보다 이석기 사면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근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본인이 이야기해 뭐냐면 가석방을 위해서는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이석기 전 의원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정수석 때도 한번 풀어주고 또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가석방 조건, 형법상으로 보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된다고는 해요. 지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9년 형기 중에 이미 85%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나 여권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고 뭐 죄를 공개적으로 뉘우쳤느냐 여부는 가석방 심사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인 거죠. 뭐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전직 대통령 역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또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복권까지 받았기 때문인 거죠. 네, 참고로 이석기 전 의원 지금 원래는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이 되려면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알려지기로는 강하게 거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가석방을 나가기 위해서 차고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이 전직 대통령 사면보다 더 중요한 비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대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여부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야권 그 주자들이 각자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심사도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사면 여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자신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석기 가석방 문제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좌파를 편들게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의 너무 온정적인 거 아니냐, 어떤 친북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데는 지금 박근혜 사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정작 안철수 대표와 달리 자, 이석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를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본인이 그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들어봤던 영상도 그렇고 사실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치권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다라고 보진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가 틀튜브 한국 보수 망친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말라 이거죠. 예. 안 봐도 돼요. 예. 자, 홍준표 성탄 메시지, 틀튜브와 잘해보라. 틀튜브. 글쎄요, 뭐 약간 추측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앞서 봤던 게 틀튜브의 예시인 거죠? 뭐 틀튜브의 이제 모범적인 예라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이죠? 예, 이거 MZ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틀리와 유튜브의 합성어, 틀튜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극단적인 우파나 또는 강경 보수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을 좀 조롱하는 신조어인데 여기서 틀리는 또 뭐냐? 뭐 틀리도 아실 수 있나 모르겠지만 보수 극우 성향의 노년층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틀리. 주로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고요. 네. 뭐 참고로 뉴스 썰기나 썰전 라이브와 유튜브를 합치면 뭐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해주세요. 네, 썰튜브. 는 아직은 없어요. 썰튜브는 아직 없고 한번 해봤는데. 와우. 근데 어쨌든 자, 지금 왜 틀튜브 얘기를 갖고 왔냐? 홍준표 의원이 최근 연이어서 계속 틀튜브라는 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틀튜브는 한국 보수를 망치고 있다. 안 보는 게 답이다. 그다음에 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홍준표 의원의 시그니처 표현이죠. 늘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틀튜브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극우 여도 우파의 유튜브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비판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권력 구도가 분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강성우파 이런 틀튜브들이 지난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라는 거죠.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지난번 경선 당시에 그 2030 같은 경우에서는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뒤처졌지만 자, 국민의힘의 주력 지지층, 전통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앞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 후보가 됐다는 분석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틀딱의 힘, 뭐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비아냥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돕질 않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튜브로 불린 그 보수 유튜브들이 왜 돕지 않느냐 라면서 원색적으로 자신을 비난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아까 봤던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좀 찾아보면 홍준표 정권 교체 힘들다 막말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로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틀튜브들이 정권 교체보다는 돈벌이에 더 집중해서 자신을 비난한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홍 의원은 자타공인 정통 보수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정작 우파 유튜브 사이에서는 이거 사실 우파 유튜브로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튼 최근 윤 후보 관련 발언 논란이 잇따르자 이젠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뭐 격려인지 냉소인지 모를 만한 성탄 메시지를 내놨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윤 후보를 만든 틀튜브, 그다음에 일부 편파 언론, 그리고 핵심이죠. 윤핵관이 주축이 돼서 한번 정권 교체 선봉에 나서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나는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쉴드칠 자신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다. 자, 난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당신들끼리 한번 잘해보라.
이런 입장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내놨습니다. 끝까지 대선 끝까지 나서서 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죠. 사실 좀 그 우파에서는 언제 홍준표 의원이 좀 등판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는 등판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스 썰기 이렇게 신조어도 알려주시고 틸튜브 알겠습니다. 오늘 2부입니다. 내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 올 한 해 우리 경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배나 뛴 집값, 대출 규제 강화, 영끌족 비투, 그리고 거대해진 정부와 가계부채, 요소수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 테이퍼링, 금리 인상, 델타여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까지 정말 제가 읊기만 해도 정말 숨찹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상황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경제는 좀 나아질까요? 약간의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키워드만 정리했는데도 숨이 찹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키워드 하나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당탕탕하는 일이 없었던 해는 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매년 이제 경제를 전망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점으로 표현해 보면 결국 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이탈하는, 그래서 포인트 오브 엑싯, 그러니까 뭔가 출구점을 향해서 소위 이제 백신 보급 이후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펜트업 디맨드라든가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그래서 2021년을 이탈점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2022년 키워드 네.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2022년은 이탈하기 시작하다가 22년에는 규모 면에서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GDP로 회복된다. 그래서 회귀점이라고 표현했고요. 다만 제자리로 규모 면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통화 정책의 변화. 최근 이제 재료 금리가 끝나고 금리 상승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상승을 좀 시켰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내년 통화 정책 전반적으로 좀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는 세계 각국이 금리를 있는 대로 영끌해서 끌어내렸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특히 이 경기의 회복세를 뚜렷하게 실감하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정상화하는 속도를 더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의 시계를 조금 더 앞당기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자산 가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돈의 말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하겠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급락했을 때 자산 가치가 폭등했다면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작용되는 전혀 달라지는 경제 여건에 놓이게 된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환경 규제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친환경 에너지, 수소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했습니다.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 바이든 정부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환경에 대해서 지켜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여러 가지 제품들도 탄소 국경 조정세제가 적용되는 순간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환경 규제만큼은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것을 이미 도입했지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 굉장히 많은 오히려 큰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배기가스 기준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부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CCUS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CCUS는 탄소를 캡처, 잡아서 네. 그다음에 저장하거나 재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전기차, 탄소 저감 노력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만드는 공정, 쉽게 말하는 공장 자체에 거름막을 설치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포집하는 거죠. 포집한 그 이산화탄소를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하거나 지하 깊숙이 매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죠. 이 CCUS의 고도화가 진전됩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키워드로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사실 정말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좀 이게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0년, 21년 동안 자산 가치가 폭등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가 결정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예산안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2022년의 예산안을 슈퍼 예산안으로 책정했지만 그 예산을 쓰는 방식이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약도 있지만 하나는 도약이고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양극화 문제가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충격이 있었다고 우리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상용 근로자는 더 늘었어요. 코로나19 전국에도. 네.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하면서 폐업으로 이끌어졌고 이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 근로자는 늘었는데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줄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원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못하던 그런 고용 계층들이 고용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더 힘들어진 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 계층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거나 어떻게 보면 재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양극화 해소에 이 재정 정책의 어떤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사실 K자 성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장인가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해소가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총량적으로 회복되지만 누군가는 뚜렷하게 그 회복세를 실감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전혀 무슨 회복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정말 반반 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취약계층,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갔던 계층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정책들을 집중하고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은 39년 만에, 한국은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높은 물가 성장도 둔화세이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처럼 굉장히 높은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네. 이것처럼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인데 2020년 대비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네. 다만 이미 2021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럼 2021년 대비 2022년의 가격 상승은 이 정도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서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나머지 모든 물건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있었어요. 예. 근데 국제 유가가 다행히도 2021년 4분기가 고점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EIA의 전망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2021년 4분기 고점을 찍고 22년부터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비축해뒀던 원유를 지금 풀겠다라고 얘기 그렇죠.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까?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요. 물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장기화될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2021년의 물가 상승세를 설명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나기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상승이 좀 주춤할 것이고 경제 회복 재개로 돌아가는 그런 축에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량적으로 규모 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경제가 뚜렷하게 회귀되는 회기점에 해당될 회기점이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위기를 넘어서 완전한 정상화, 그러니까 경제적 정상화를 언급하는 거겠죠. 네. 소비,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4%.
달성 가능하다고 2021년이요? 네. 2021년 4%를 전망했던 이 시기였는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전 어려웠죠. 단계예요. 근데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수가 반영된 11월, 12월에 있을 어떤 대면 서비스업의 경기 충격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올해 4%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3.1%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좀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으셨네요. 예, 3%.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 숫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목표치에 좀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3.1% 이상으로 초과하면 좋겠지만 그렇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온전한 이 코로나19의 종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상당히 억눌렸던 이 경제 충격의 영역이 대면 서비스업이었거든요. 근데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완화되고 그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면 3%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중립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전망해 본다면 그 3.1%는 조금 목표치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2022년 경제 키워드를 통화정책 변화와 환경 규제 강화, 양극화 해소로 꼽아주셨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네.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산재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위험 요소가 될까요? 제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가서도 혹은 기업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원자재들이 이미 중국이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기타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요소수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한번 실감했죠. 배웠죠. 예, 마그네슘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스마트폰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반도체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저희가 반도체 대란만 생각을 했었지 오히려 마그네슘이 더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방송도 제대로 전개가 안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마그네슘을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요소야 97.7%지만 마그네슘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원자재, 부품, 생산 장비를 너무 특정 국가에 편중되게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정부에다가는 소재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요소야 민간 기업이 해외로부터 사올지 내가 직접 만들지는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만 수익성을 잣대로. 그러나 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100%는 아니더라도 5%, 3%만큼의 요소는 스스로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소재 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은 역시 기업 알아서 스스로 구매 전략에 대한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국가에 편중되게 어떤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이런 대응책, 대응 전략, 공급망 병목 현상이 22년 3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되짚어보고 2022년 경제를 좀 매크로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